안녕하세요, 최부엉봉입니다. 정말로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다음 영상 하나, 그리고 5단원 특강까지 하면 일단 공식적으로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사 수업이 끝이 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늘 요 단원까지가 이제 수능 시험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마지막 단원은 이제 거의, 마지막 영상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좀 만들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일본의 선량한 국민들과 친구들이 싫은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 단원이 아니고, 자, 마지막에서 그 전 단원. 자, 우리 지금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이라는 중단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경제 단원 그래프를 통해서 큰 흐름 알아봤었죠.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구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들, 그리고 주요 사건들 알아봤습니다. 그 큰 물줄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치 단원입니다. 정치. 아무래도 이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경제보다는 정치 단원이 조금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더 다른 영상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현대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지금과도 밀접하다는 거, 좀 더 여러분들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풍부해지겠죠? 자, 그 부분이고, 오늘 요 단원이 이제 조금 이제 시험적으로도 중요하게 한 문제 정도, 많으면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정도가 수능에서 기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방향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주요 사건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주요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주요 사건 또는 용어, 개념, 요런 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뒤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요건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국가별로, 오늘도 자본주의 국가 세 나라, 사회주의 국가 세 나라를 같이 볼 텐데, 이게 시대가 섞이면 이런 문제에서 연도가 조금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도를 표시를 거의 대부분 해주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국가별로 큰 흐름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뭐 연표 같은 걸 통해서 또는 스스로의 연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 섞이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혹시 몰라서 적어놨는데, 여당이 혹시 무슨 말인지는 아시나요? 고2, 고3 학생들이 이제 요걸 볼 텐데,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끄는 뭐 수반이라고 하죠, 또는 국가 원수, 정치 이제 지도자, 그 지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라고 하죠. 이 사람을 배출한, 이거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 거의 대부분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제 여러 당이 있잖아요. 뭐 적으면 양당제라고 해서 두 당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당제라고 해서 여러 당이 있잖아요. 그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속해 있던 그 당을 여당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대통령, 이걸 여러분들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거예요. 여당.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당을 야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즉 이게 딱 두 당만 있는 경우는 여당, 야당이 하나씩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나머지 국민의힘, 뭐 정의당, 또 뭐 있죠? 그 기타 등등 다른 당들이 야당인 거죠. 오케이? 그게 이제 바뀌어요. 만약에 대통령 출신이 이제 바뀌어. 그러면 그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뭐 다음 대선에서 이제 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럼 여당이 이제 그 당이 되는 거죠. 정권이 교체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혹시 몰라서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할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모를까봐 설명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혹시 착각하고 있는 친구가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서 다수가 이제 여당이다,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고 있을까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여당인 겁니다. 알겠죠? 아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미 아셨다면. 그리고 요 단원도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구분해서 이제 공통점이 이제 느껴질 겁니다.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는 이제 치열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당이 이제 정권 교체되는 과정을 배울 거고요.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 독재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너무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는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일본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고, 나머지 당은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당, 사회주의. 오케이?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노동당, 뭐 중국은 공산당, 베트남은 베트남 공산당, 이렇게 일당 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오겠죠, 이제? 자,
바로 우리나라 먼저 합니다. 정말 동아시아사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것도 교과서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요 정치 현대사에서 정치 발전에서 가장 의미 있고 뭐 물론 국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는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의 특징 민주화 운동이 아주 끈질기고 치열하게 이제 일어났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성공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교과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중요하게 다뤄볼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의 이제 상대적인 개념 민주화 운동을 방해 또는 독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건 이제 이따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볼게요. 반대 개념 독재.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시험적으로는 한국사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는 큰 줄기를 배울 거고 밑에 보면 이제 대통령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대통령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시기별로 구분이 좀 더 편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권이라고 하죠. 어떤 정권, 어떤 대통령 정권, 이승만 정권, 윤보선 정권 뭐 이런 식으로 박정희 정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지금 아래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있었던 대통령 바로 1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적어놨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까지는 교과서에서 이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나중에 몇 년 후에 보시는 친구들은 그 이후 대통령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2020년입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쭉 적어놨는데 별로 없죠 대통령이.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뭐 15대 대통령이거든요. 인원이 15명이 안 되는데 15대 대통령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한번 뭐 적어보기는 좀 애매하고 한번 따라 봅시다. 자, 선생님이 1대 대통령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즉 한 명이 여러 번 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15명이 안 된다는 게. 그걸 따라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1대, 2대, 3대 3번 합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5, 6, 7, 8, 9대 5번의 대통령을 하고요. 많죠? 최규하 대통령 10대, 전두환 2번, 노태우 13대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14대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 오시죠? 글자 크기가 크고 작고가 좀 느낌 오십니까? 글자 크기가 큰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시험에 좀 더 좋은 대비가 될 것입니다. 오케이? 이승만 대통령 얘기 먼저 할게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대한민국 초대 1대 대통령이잖아요.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이기도 했고 요때 이제 보면은 이제 자 여러분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요 큰 흐름 교과서 수준에서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말로는 좀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적는 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때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그리고 1, 2, 3 이렇게 대통령 여러 번 할 수 있었던 이런 과정에서 헌법을 이제 뜯어 고칩니다. 개헌이라고 하죠. 이 개헌은 뭐 지금도 이제 이슈가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여러 번 합니다. 그 후반부로 갈수록 이 개헌이 이제 목적이 독재를 이제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요 이승만 대통령의 요 독재에 맞서서 우리가 했던 민주화 운동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쓸게요. 바로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까지 적어야 되겠죠? 4.19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960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9년 이승만 정권의 특히 이것도 TMI를 좀 하면 너무나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직전 3.15 부정선거 이기붕 이제 부통령 이제 선거 대통령 이승만이 이제 거의 유력했고 부통령 선거인 이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고 그거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죠. 1960년. 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롭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헌법이 또 고쳐지면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이제 그 총리가 훨씬 권한이 센 대통령은 조금은 물론 권한이 있었지만 상징적인 존재일 수 있는 그런 의원 내각제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4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일본식이랑 비슷한데 다수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때는 윤보선 대통령보다 이제 총리의 역할이 셌기 때문에 장면 정부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장면 총리의 힘이 훨씬 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이 공화국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요때 이제 많은 통일 운동 그리고 그 전에 독재 정권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추진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요 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되는 과정이 있는데 통일 운동이 이제 군인들의 이제 심기를 건드린 거죠. 전쟁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통일 얘기냐. 그리고 평화로운 이제 분위기가 된다면 군인들이 조금 이제 존재감이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 세력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군사 정변 교과서적 표현으로. 자, 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죠. 이게 196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보선 대통령은 엄청 짧은 이제 기간 동안 대통령을 한 셈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정권을 잡고 이제 군인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가지고 5, 6, 7, 8, 9가 쭉 나와 있는데 뭐 민주화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독재를 한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헌법을 뜯어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선거를 하는 그런 이제 독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많은 이제 민주 인사들을 탄압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중간 때 1972년도에 10월 유신이란 글자만 적어놓을게요. 10월 유신. 이 독재의 이 정부의 이제 상징적인 이제 흐름인데 요때 유신 헌법이라고 하거든요. 요때 헌법을 뜯어고치면서 본인의 독재 정권을 완전히 공고화하는 요런 일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저번에 배웠지만 한일 기본조약도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거고 상당히 길죠. 1961년도부터 79년 11.6 사태에 의해서 서거할 때까지 피살될 때까지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동아시아 쪽으로도 중요한데 요런 게 아까 말한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이미 많이 기출됐는데 중국에서 이것도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문화대혁명이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요때 마오쩌둥이 독재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공고히 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고 1966년부터 76년까지 약 10년 정도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경제 얘기하면서 잠깐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사건 중에 베트남 전쟁 우리가 상당히 좀 복잡했던 베트남 전쟁도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겁니다. 1965년 알고. 자, 너무 우리나라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또 이제 이게 또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빠르게 할게요. 자, 베트남 전쟁도 박정희 정권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되죠. 11.6 사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이 된다. 11.6 사태까지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11.6 사태. 1979년입니다. 요 이전에 이제 한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부산 마산에서 이제 민주 항쟁이 이제 펼쳐지는 과정에서 요걸 진압하고 요 과정에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임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 말 그대로 임시 대통령이 잠깐 했던 최규하 대통령이 10대 대통령이 있고요. 요렇게 또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새로운 군인 세력 어디서 많이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자, 새로운 군인 세력,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죠. 이 군인 정권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12.12 사태. 바로 이게 혼란스러운 요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1979년. 최규하 대통령은 지금 뭐 2달도 안 돼서 지금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과정에서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민주화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고 나서 좀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민주화의 꽃이 피나? 봄이 오나? 이게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했는데 다시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런 운동에 이제 반대해서 우리가 다시 민주화 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요게 바로 자, 광주에서 이제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요 전두환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1980년 택시 운전사란 영화의 중심 소재로 다뤄진 부분이죠. 전두환이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진압하고 시민군들을 진압하고 많이 사람도 많이 죽이기도 했죠. 이제 유혈로 진압을 한 상태에서 본인의 독재 정권을 이끌어가죠. 여기도 독재 그리고 대통령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적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웠어요. 끊임없이 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알았어 좀 들어줄게. 해외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도 준비해야 되는데 미국 눈치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난처해지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알았어.
그만 나 대통령 여러 번 안 할게. 그 전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여러 번 안 할게. 대신 한 번만 더 할게. 대신 7년 할게. 헌법을 그런 식으로 고쳐버리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더욱 국민들은 이제 열을 받겠죠. 화가 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뭡니까 87년 자 이것도 이제 1987년 영화로 이제 다뤄졌는데 6월 항쟁이 이제 일어나죠. 6월 항쟁. 이 과정에서 이한열 이한열 열사의 뭐 사망 그리고 막 여러 대학생들 그 넥타이 부대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 87년도에 일어나게 되고 이거에서 이제 굴복을 하는 거죠. 이 군인 정권이. 이 당시 그 대통령 다음 대통령으로 지명이 이제 예정되었던 노태우 당시 이제 노태우가 그 6.29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알겠습니다. 국민이 이제 승리를 한 걸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6.29 선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선제, 직접 대통령이 뽑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그리고 5년 단임제. 이게 요때 이제 헌법이 고쳐지는 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5년으로 한 번만 하겠다. 요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6월 항쟁의 성과가 되겠죠. 참고로 요때 1987년이 중요한 게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타이완, 대만이 계엄령이 끝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좀 이따 배워볼게요. 계엄령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1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이제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되면서 이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고 14대 대통령 김영삼 이제 경제 분야에서 중요했죠. IMF가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 이제 일어났고 김대중 대통령이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요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평화적으로 즉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계속 야당이던 그리고 민주 세력이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 여야가 교체되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도 김대중 정권 때를 1997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18대 이명박 대통령, 19대 박근혜 대통령, 지금 20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흐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이 좀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낯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본이 이제 선생님 자민당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지금 일본 정권을 이끄는 이제 다수 당이거든요. 일본은 조금 이제 TMI를 좀 붙여주면 당이 여기도 많은데 크게 두 당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국회도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국회를 단원제라고 해서 그냥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입니다. 299명인가요? 그 전부인데 여기는 양원제를 이제 TMI를 좀 적어줄게요. 자,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일본 우리 가까운 나라인데 잘 모르니까 국민이 지금 일본은 이제 누가 대표입니까? 총리죠, 총리. 지금 이번 최근에 총리가 바뀌었어요. 99대 총리 스가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96, 97, 98 총리가 아베였고 그리고 그 위에 상징적인 이제 천황이 존재하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이거 어떻게 뽑는 거냐면 국민이 총리를 뽑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회의원 이게 선거도 좀 약간 올드한데 직접 이름을 이제 서술형으로 쓰는 이제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러고 국회의원 선거를 2번 합니다. 참의원을 뽑고요. 중의원이라고 이제 미국도 상원 하원이 있고 영국도 상원 하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민주적이다라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하원과 상원이 이제 협조해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요 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당에서 총리를 뽑습니다. 총리. 정식 명칭은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표현인데 요 총리를 이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의원, 이 여당에서 총리를 이제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만 국민이 하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에서 뽑힌 사람이 이번에 99대 총리 스가라는 사람이 되겠고 아베가 96, 97, 98 3연속을 총리를 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총리를 해서 총 4번인가 했고요. 그리고 1대 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1대 내각 대신 총리? 1대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우리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제국 의회가 설립되고 막 그런 얘기 배웠잖아요. 사단원에서 이때 총리라는 직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천황보다는 힘이 약했던 기간도 있지만 이 흐름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일본이. 오케이.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막 도조 히데키가 중간에 총리였던 적도 있고 일본의 요 간단한 흐름 TMI를 좀 했고요. 자, 일본은 지금 여기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본이 이제 패망 1945년 8월에 이제 원자폭탄 맞고 패망하고 미국 군정이 시작되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바뀝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이제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아주 상징적인 국가잖아요. 민주적인 요 과정에서 당이 만들어지고 요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미군이. 그런 과정에서 진보적인 세력이 이제 사회당이라는 당을
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끌어갔고, 보수적인 이제 세력에서는 민주당과 자유당이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좌우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제 사회당이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좌파와 우파로 이제 그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좌우가 진보와 보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좌우로 좀 나뉘어졌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미군정 시기에 만들어진 평화헌법 기억나십니까? 신헌법.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제 일본 국민들, 국회의원들이 바꾸자라고, 우리가 너무 나약한 이거 법 아니냐, 우리도 군대를 갖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요런 문제가 이슈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잘했다고 바꿔 헌법을, 우리는 군대 아직 못 갖는 게 당연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유지하고자 했고, 이런 과정에서 미일 안보 조약을 그냥 처음 맺은 대로 유지하자, 개정을 반대하는 요런 식으로 이 사회당의 생각, 이 진보 세력의 생각이 모아지면서 사회당이 다시 합당을 합니다. 1955년에 사회당이 좌파 우파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의 사회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1955년. 그리고 요 반대 세력에서는 야, 우리 민주당 자유당 보수세 같은 보수인데 나눠져 있는데 평화 헌법을 바꾸자, 이런 세력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쟤네 사회당 나눠져 있던 것을 합쳐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이끌어내는 것 같더라. 우리도 좀 보수의 하나의 대표적인 당으로서 통합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집니다. 바로 이름 다 쓰는 거예요. 민주당. 이게 바로 자민당이에요. 자민당. 오케이? 줄여서 자민당. 요게 바로 이제 사회당이 통합된 이후 직후에 우리도 통합하자 해서 만들어지는 당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자민당은 아무래도 자본주의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좀 강해져야 되고 좀 민족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매우 빠르게 발전시키는 거에 좀 더 목적을 두었고요. 아까도 들었지만 사회당 세력은 반성이라는 요 성격을 좀 띠고 있고요. 오케이? 그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경제적인 우선 정책을 펼치는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요거에 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때부터 사회당은 먼저 이제 통합을 했지만 자민당이 좀 더 우리 일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요때부터 1955년 통합된 합당된 이후부터 계속 정권을 잡습니다. 이 정권 잡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총리를 배출하는 겁니다. 즉,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번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리를 배출하고, 즉 여당의 역할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요런 상황, 자민당이 1955년에 합당되고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총리를 배출해가는 요 정치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1955년에 있었던 일. 요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30몇 년이야? 38년 정도 지속되는데 93년도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매번 자민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때 일본이 우리 배웠잖아요.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먹히는 거예요. 자민당이 정권 잡으니까 경제가 발달하고 우리 지갑이 뚱뚱해지고 아주 좋구나, 이러면서 자민당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배웠죠. 경제에서 거품 경제가 생기고 거품이 붕괴되고, 또 자민당에서 막 로키드 사건 같은 부정부패 같은 상황이 막 펼쳐집니다. 인기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93년도까지 이렇게 자민당의 정권이 유지되다가 93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 사회당을 비롯한 여러 당들이 합쳐서 이제 다수를 이뤄요. 오케이? 이 당이, 다수를 이룬 당이 힘을 합쳐서 우리 쪽에서도 총리를 좀 뽑아보자. 그래서 연립내각이라고 해서, 연립이 뭡니까? 연달아 이제 서 있다는 것 뜻 아닙니까? 그냥 이 진보 세력에서 우리가 이제 기껏 정말 오랜만에 37년 만에 자민당으로부터 자민당이 다수를 차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수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총리를 뽑자라고 해서 연립내각을 이루고, 요때 이제 총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호소카와입니다. 호소카와 연립내각이라고 불러요. 요때 정권을 잠깐 잡습니다. 근데 정말 간신히 잡은 정권이지만 제대로 하질 못해요. 너무 오랜만에 정권을 잡았나봐. 그래가지고 96년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자민당에게 빼앗깁니다. 여기 93년이에요 지금. 다시 빼앗겨요. 그러면서 다시 자민당 정권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정권이 유지된다, 정권을 빼앗겼다, 이 표현이 뭐라고요? 그 당에서 총리를 배출했다, 다수당이 되었다 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6년도에 자민당이 다시 권력을 되찾았지만 2009년도에 다시 요쪽 세력에서 이제 이 진보 세력에서 정권을 잡는데, 요때는
요때는 여러 당이 힘을 합칠 필요 없이 하나의 단일한 당에서 바로 민주당이거든요. 선생님, 아까 민주당 나왔었는데 이 당과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다른 당입니다. 지금 다른 세력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요때 단일한 정당으로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합니다. 2009년도에. 이때 이제 총리가 하토야마 총리라고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인가 거기 사죄도 하고 그랬는데 하토야마라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간 나오토 총리 이런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일본이 사실은 선생님 민주주의가 망했다 이랬는데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일본 국민들이 큰 관심이 우리 한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자민당이 경제 우선 정책을 이제 일본이 이때 이제 또 장기 불황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자민당이 또 권력을 되찾아요. 2012년. 그러니까 민주당 이쪽 진보 세력은 간신히 이제 권력을 찾았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도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민당이 권력을 잡고 있다. 자민당에서 총리가 배출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베 총리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고이즈미도 그 전에 자민당에서 나왔고 지금 스가 총리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런 이제 체제가 일본의 정치적 흐름입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프가 상당히 왔다 갔다 복잡해 보이죠. 뭐 자민당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는데 뭐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50년이라고 칩시다. 10년 단위로 놔둬볼게요. 60년, 70년.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필기를 위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지 90년, 뭐 2000년, 2010년, 2020년 지금 있다고 칩시다. 초록색으로 치자면 초록색이 자민당이에요. 자민당이 권력을 잡았던 게 55년도부터라고 했죠? 쭉 가는 겁니다. 93년도까지 이렇게 두껍게 할까? 자,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자민당이에요. 이게 자민당 93년도까지. 그리고 잠깐 호소카와 연립내각이 있던 거예요. 매우 짧죠. 그리고 다시 좀 잡고 쭉 가고 96년도부터 그리고 잠깐 또 민주당에서 권력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자민당. 이게 자민당 중심인 거예요. 일본이. 이걸 납두는 게 일본 국민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은 실제로도 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기도 하고 투표 방식도 좀 많이 올드합니다. 그런 것도 그냥 해서 좀 일부러 좀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끌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이게 일본의 흐름 빨간색 55년 체제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등장하는 이제 요런 이 정권 교체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은 제목을 1당에서 양당으로 해놨는데 자, 요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국공내전에서 패배해서 장제스가 국부천대 이거 이 타이완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인데 이 뭐냐면 타이완으로 국민당 정부를 천도했다, 옮겼다라는 거예요. 대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가고서 이 타이완에서는 반드시 언젠간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저 중국 대륙을 차지할 것이다.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들 전시 상황이어야 돼. 다들 긴장해. 라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거든요. 계엄령? 너무 길게 했다. 계엄령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때부터 1949년 그 국공내전 끝난 이후부터 계엄령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이제 한국사에서 우리 독재 정권 때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때 많이 등장했던 건데 사람들 민간인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이제 군인들이 항상 이제 긴장 상태로 이제 있는 거죠. 요 과정 계엄령이 계속 있으면서 국민당이 독재하는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장제스가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들 우리는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중국을 차지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요게 이제 장제스가 죽고 난 이후에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우리 다 배웠지만, 국교가 회복되는 모습 배웠잖아요. 대만은 이제 어디서 세계에서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국가가 된 거예요.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대만은 대만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장제스 죽고 난 이후에 아직 일단 독재예요. 그 아들인 장진고라고 있거든. 장진고? 그 이름까지 몰라도 됩니다. 장진고 때까지 일단 독재가 유지되다가 장진고 때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요. 이게 아까 한국사에 등장했던 1987년인 거예요. 얘네가 엄청 민주화의 상징이 우리랑 똑같은 1987년인 겁니다. 계엄령이 이때 해제되고 뭐 총통, 이 대만의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부릅니다. 총통을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뽑고 일당 독재랑 완전 상반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정당을 일당 독재였는데 복수, 여러 당, 다당제, 여러 정당이 등록돼서 활동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지방선거까지 이루어지는 엄청 민주화된 이제 사건이 1987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과정에서도 국민당이 이제 계속 총통을 배출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몇 년인가?
갑자기 그 날짜가 연도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2009년, 2000년이었던 것 같아. 2000년에 천수이벤이라는 민주진보당, 줄여서 민진당에서 총통이 이제 선출이 되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때 일어났다. 요런 거까지 배우게 됩니다. 2000년. 요렇게 대만의 흐름은 좀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양당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집권하고 있고, 대만은 아직도 중국과의 관계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요렇게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부터 너무나 쉽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 북한, 베트남 남았죠. 매우 단순하고 일당 독재예요. 핵심은 중국부터 갈게요. 자, 선생님 미리 적어놨어요. 이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죠. 그 국공 내전에서 승리해가지고, 그쵸? 그러고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하잖아요. 마오쩌둥. 근데 우리 경제에서 배웠지만 마오쩌둥의 리더십이 대약진 운동으로 흔들립니다. 왜냐면 실패했잖아요. 여러 자연재해, 기근, 그리고 공산당이 일단 독재니까 독재 고인물을 썩습니다. 부정부패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이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그냥 우리 이 사회주의적인 대약진 운동 실패한 거 딱 봐라. 제대로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본주의적인 걸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마오쩌둥을 비판함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마오쩌둥이 용납 못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호위 부대 홍위병을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나 아직 안 죽었어 막 보여주는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습니다. 이게 숙청이라고 하는 주자파,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오케이? 이 과정에서 류샤오치라는 이제 요 주자파 세력의 이제 마오쩌둥에 의해서 처단된 사람 이름이 간혹 기출문제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이게 문화 대혁명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요때가 바로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때. 오케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독재자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재자가 이제 있던 거죠. 그러고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가 쭉 이어지고, 마오쩌둥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문화대혁명이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덩샤오핑이라는 이제 지도자가 좀 성격이 다른, 이거 진짜로 내 마오쩌둥 때 쫄아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했지만 자본주의적인 걸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라고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 배웠잖아요. 경제 그래프 할 때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쵸?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적어둘까? 개혁 개방 정책, 흑묘 백묘, 그쵸? 기억나시죠?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좀 이제 기대를 갖는 겁니다. 뭐야?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산당 독재를 조금 반대하고 타도하자라는 주장이 조금씩 활발해지는 겁니다. 대규모 시위, 우리 민주화 운동 같은 이제 시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용납 못했어요, 덩샤오핑이. 그래가지고 천안문 사태,天安门 사건, 천안문 사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국에 대한 뉴스 나올 때 항상 이제 중국의 그 붉은 문 있고 마오쩌둥 얼굴 있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엄청 이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시위를 강경 진압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그런 이제 피가 흐르는 사태가 펼쳐지는데, 이런 식으로 덩샤오핑은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지만天安門 사건 등을 통해서 공산당 독재를 결코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일당 독재,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걸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TMI로 현대적인 느낌까지 말하자면, 마오쩌둥 때 이런 이제 사건들을 다 겪고 덩샤오핑 때는 조금은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공산당 당 서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른 그 권력들을 직책을 좀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은 권력을 분산을 시키는데, 다시 지금의 시진핑이라는 이제 사람이 조금 마오쩌둥처럼 독재와 시황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진시황제처럼 독재적인 이제 성향을 띠려고 한다. 라는 것까지 보면 되겠고, 요 정도만 중국 보면 되겠어요. 빨간 거 사건 정치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알아봤고요. 북한도 일당 독재입니다. 북한은 당이 조선노동당이에요.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 아까 중국은 뭐였죠? 공산당 일당 독재. 이렇고, 또 특징이 뭡니까? 이거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김씨 왕조, 김씨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씨 세습체제. 3대 세습이잖아.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6.25 전쟁 이후에 김일성이 완전한 독재 정권을 완성을 시킵니다. 여러 사람들을 다 죽여요. 여러 일제시대 때 공산당 활동했던 사람들이, 유명했던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이제 소련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독재화 시킵니다. 독재 정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련, 중국과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6.25 전쟁도 이제 일으키고
자신만의 이제 북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제 이끌어 갔던 거죠. 독재, 완전한 독재. 그 과정에서 이제 흘러가는데 독재를 적을게요.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소련은 동유럽 쪽에 집중하면서 조금 이제 동아시아에 내세우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고 했고, 중국은 좀 커졌다고 했었죠. 그 중소 분쟁이 1950년대에 이제 펼쳐지는데, 요때 이제 그 북한은 김일성이 우리는 그래 우리 중국도 의지하지 말고 소련도 의지하지 말자, 쟤네 둘이 싸우고 있는, 물론 당연히 형님이고 엄청 모셨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독자적인 노선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주체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 있겠습니까? 요 개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주체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하자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잘 나아가자, 정신 차리고, 이런 뜻인데, 조선 노동당의 유일한 이제 지도,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1970년대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유지할 때, 여기서도 김일성이 독재를 이제 더 공고화하죠. 이런 것까지는 이제 잠깐 오답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회주의 헌법, 우리나라 유신헌법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공통적인 게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 다 배웠지만 7.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평화 무드를 조성했다가 이걸 이용해서 독재를 공고화했죠. 이때 주석제, 이제 그 주석이라는, 김일성이 이제 주석이란 자리로 자신이 지도자로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김일성이 이제 94년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저도 뭐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막 엄청 난리가 났었대요, 어른들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이제 아들인 김정일에 의해서 김 씨가 세습이 되죠. 김정일이 이제 유훈통치라고, 유자라는 것은 이제 문화유산 할 때 그 후세에 전한다는 뜻이에요. 김일성의 정신을 가르침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후세에 전달, 본인도 이제 이걸 잘 따라가겠다, 요런 방식의 유훈 통치를 전개를 하고요. 2011년도에 김정일이 이제 죽죠. 김정일이 죽을 때 선생님이 군인이었는데 휴가가 잘렸습니다. 그러고 2011년부터 이제 김정일이 김씨 세습, 3대 세습을 지금 이제 김씨 세습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핵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고립을 이제 지금 고립 상태고, 국제사회를 좀 긴장시키는 모습도 가지고 있죠. 북한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베트남은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정부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일당, 숫자로 쓸게요. 일당 독재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좀 많이 중요성이 떨어졌고, 이거는 경제적인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유일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할게요.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 경제 요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점진적인, 중국보다는 좀 급진적이지 않지만 점차 이런 과정에서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현대의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인 내용 봤는데, 핵심은 일본과 한국입니다. 여기가 어렵죠? 자,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 빨간색 칠한 거 잘 보시고 주요 개념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